여덟, 아홉, 마지막 한 번 더, 열. 안녕하세요. 우선영양의 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람입니다. 아까 상황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요. 마지막 몇 개가 진짜 괴롭잖아요. 그쵸? 특히 혼자 운동할 땐 더 심하죠. 머리로는 하나만 더 하는데 진짜 몸이 절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우수님, 이거 의지력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 근육 속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화학전쟁이에요. 근육에서 화학전쟁이요? 네,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몸이 완전 비상사태로 들어가거든요. 막 큰일 났다 이러면서 급하게 에너지를 뽑아내려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 근육 속에서 화학반응이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근육 속에 글리코겐이라고 포도당 저장고에서 와요. 마치 근육의 연료 창고 같은 거죠. 근육이 필요할 때 쓰는 에너지 물질을 따로 저장해 둔 것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연료통에서 나온 글리코겐을 바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없어요. 먼저 이 재료들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글리코겐을 가지고 ATP라는 특별한 에너지 물질을 만듭니다. 이 ATP를 쉽게 에너지 쿠폰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육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ATP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에너지 쿠폰이 있어야 근육이 쫙쫙 하고 수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 쿠폰을 새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운동할 때는 공장에서 만들어낸 쿠폰을 막 쓰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문제는 고강도 운동을 할 땐 더 많은 에너지 쿠폰이 필요하고 더 빨리 에너지 쿠폰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완전 과열된 자동차 엔진처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막 열이 막 나는 거죠. 근데 에너지가 더 많이 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운동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막 쿠폰을 찍어내다 보면 여기서 젖산이라는 게 나와요. 쿠폰 만들기의 부산물이죠. 그럼 젖산이 문제네요. 아니요, 젖산은 사실 괜찮아요. 근데 이 젖산이 분해될 때 수소이온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이 친구가 근육 속에 쌓이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얘가 근육을 점점 산성화시키는 주범이거든요. 산성화요? 근육이 산성화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근육을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육을 움직이려면 칼슘 이온이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근육 안에는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두 개의 근섬유가 있어요. 이게 자석처럼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둘을 자석처럼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녀석이 바로 칼슘 이온입니다. 근데 근육이 산성화되면 이 자석의 힘이 점점 약해져요. 결국에는 칼슘 이온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근육이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난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하는 게 산성화 때문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웃긴 건 근육세포 안에는 효소들이 있는데 이 효소들이 완전 까탈스러워요. pH가 맞아야만 일을 해요, 얘들이. 그럼 산성화가 돼서 pH가 낮아지면 이 효소들이 일을 잘 못하겠네요. 그렇죠. 이건 뭐 대파업이 일어나는 거죠. 효소들은 일 못하지, 그럼 에너지 쿠폰도 안 만들어지지, 근육은 힘도 못 쓰지,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진짜 더는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산성화가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쭉쭉 빠지고 마지막 몇 회가 진짜 힘든 거네요. 그러면 산성화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특별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카르노신입니다. 이 친구가 우리 근육의 수호자예요. 아까 말한 수소이온 기억나죠? 카르노신이 이걸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여요. 덕분에 근육이 산성화되는 걸 막아주죠. 물이 넘치려고 할 때 스펀지가 이렇게 흡수하듯이 카르노신이 수소이온을 이렇게 쫙쫙 흡수해서 근육의 pH를 일정하게 도와주는 거죠. 덕분에 근육은 힘을 잃지 않고 더 오래 수축하며 강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데요? 그럼 카르노신이 많이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 근육에는 카르노신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카르노신을 만들려면 바로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부족하거든요. 카르노신을 만드는 재료는 히스티딘이랑 베타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그 둘 다 있어야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우리 근육에는 히스티딘은 넘쳐나요. 근데 문제는 베타알라닌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베탈란이 일종의 제한 요소인 거네요. 정확해요. 베타알라닌은 카르노신의 생성량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속도 조절 물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열쇠 같은 거죠. 자물쇠가 아무리 많아도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 없듯이 베타알라닌이 부족하면 카르노신도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럼 카르노신을 직접 그냥 먹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반전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카르노신을 먹죠? 그러면 우리 몸이 바로 다 분해해버려요. 부화효소가 칼로 자르듯 싹둑싹둑 베타알라닌과 히스티딘으로 쪼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으로 흡수될 때는 이미 카르노신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아미노산 조각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건 완성된 근육 수호자 레고인데 다 분해된 부품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우리가 원하는 효능을 못 냅니다.
그리고 카르노신 연구 중에 재밌는 게 있는데 혹시 카르노신이 어디에 제일 많은지 아세요? 글쎄요, 어디예요? 닭가슴살이나 참치. 빠르고 강하게 수축하는 근육이에요. 그 타입 2 X 근섬유, 우리가 흔히 백근이라고 부르는 근섬유 있잖아요. 초기 연구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새들은 어떻게 저런 날개짓 갖다 공중을 날 수 있지? 참치는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이렇게 헤엄칠 수 있지? 알고 보니까 비밀이 카르노신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추출된 카르노신을 직접 먹거나 혈관 주사를 해봤는데 난관을 만납니다. 우리 몸에는 완전 까다로운 경비원이 있거든요. 경비원이요? 카르노시나아제라는 엄격한 경비원이에요. 이 카르노시나아제는 카르노신이 소화를 피해서 몸에 들어와도 이 경비원이 어이 내 이놈 계속 꺼라 하면서 바로 잡아서 제각 분해해버려요. 그럼 결국 근육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다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 인간은 닭이나 다랑어처럼 근육에 베탈란이 많지 않아요. 연구진들은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베탈란인과 카르노신의 양만으로는 근육 내 농도를 충분히 높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카르노신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이때 바로 베탈란이 해결사예요. 단일 아미노산이라 경비원을 잘 피해가거든요. 덕분에 무사히 근육으로 도달할 수 있어요. 거기서 히스틴이랑 만나서 짜잔 하고 카르노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로저 해리스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크레아틴 연구를 통해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베탈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했거든요. 그 결과 카르노신을 직접 먹였더니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베탈라닌을 먹거나 주사해봤더니 카르노신 농도가 올라갔고 운동 퍼포먼스가 향상된 거죠. 그러면서 베탈라닌이 운동선수들에게 퍼포먼스 보충제로 자리 잡게 되고 다양한 식이급원과 보충제를 통해 추가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면 베탈란이 필수겠는데요?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베탈란이 특히 잘 맞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바로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백근섬유가 발달한 분들한테 완전 찰떡이에요. 백근섬유 그게 뭐죠? 우리 근육엔 크게 두 종류의 근섬유가 있어요. 백근이랑 적근. 백근은 단거리 선수처럼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근육, 적근은 마라톤 선수처럼 끊임없이 버티는 근육이에요. 근데 베타알라닌은 특히 이 백근섬유에 카르노신을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무거운 중량을 들 때라면 근육이 더는 못하겠다 하고 힘이 빠지는 걸 밀어주고 전력 질주를 여러 번 반복할 때도 근육이 조금만 더 하면서 버틸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럼 비교하자면 마라톤보다는 100m 달리기 선수한테 베타알란이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역도 선수나 아주 단기간에 끝나는 크로스핏, 스프린터처럼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완전히 신의 한 수죠. 그럼 반대로 효과가 적은 운동도 있나요? 네, 마라톤이나 장거리 자전거 같은 지구력 운동에선 효과가 좀 제한적이에요. 초반에는 마라톤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사실 모든 성분이 거의 다 마라톤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마라톤계에선 중탄산염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좀 먹는 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제 베타알라닌의 효과를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 좀 제한적이었어요. 이런 운동은 수소이온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약간 고갈되고 바닥나고 산소가 부족해서 지치는 거라서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럼 성별에 따라서는 효과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것도 재밌는 질문인데 사실 이건 성별보다는 근육량이 핵심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아서 효과를 더 잘 보일 수는 있죠. 하지만 근육량이 많고 고강도 운동을 한다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운동을 좋아하는 일반인들보단 선수분들에게 더 맞겠네요. 맞아요. 일반인들은 오늘 운동 잘 됐네 막 이런 거, 아니면 오늘 등등 막 잘 먹었네 하면서 막 힘주고 다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프로 선수들은 매 순간순간이 중요하잖아요. 미친 듯이 강도 높은 훈련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시합 때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고요. 그래서 베타알라닌은 바로 이런 극한의 순간에서 그들의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성분입니다. 운동선수들한테는 이 작은 차이가 곧 실력의 차이니까요. 그럼 베타알라닌은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자, 여기 중요해요. 권장량이 있어요. 하루 3.2g에서 6.4g 정도인데 이걸 최소 2에서 4주는 꾸준히 먹어야 해요. 베타알라닌은 먹는 양을 도즈 디펜던트 매너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먹는 양을 늘릴수록 효과가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타알라닌은 적금과 비슷해서 매달 조금씩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꾸준히 이렇게 쌓아야 합니다. 보통 운동 전으로 3.6g 정도씩 먹다가 나중엔 운동 전에만 3.6g 정도 먹으면 됩니다. 그럼 갑자기 먹는다고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공무원 체력 시험 앞두고 급하게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카페인이나 시트룰린이 낫죠. 그럼 부작용은 없어요? 처음에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이게 파레스테지아라고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그냥 대부분 느끼는 거, 피부가 살짝 따끔따끔거리는 현상이에요. 특히 얼굴이나 손, 목 같은 데가 그래요. 우리 콜라 마실 때 목이 막 톡 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싹 사라집니다. 재밌는 건 이걸 즐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먹다 보면 이 현상도 없어집니다.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적금이 쌓이는 것처럼 근육에 베타알렌이 잘 쌓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부턴 섭취량을 조금 줄여서 유지만 하면 돼요. 근데 초반에 따끔따끔거리는 게 정 불편하시다면 하루 섭취량을 조금 나눠서 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 3g 한 번에 먹는 대신 1g씩 3번에 나눠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또 다른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타우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있잖아, 자연강장 이런 거. 그 베타알렌이랑 타우린이 우리 몸에서는 일종의 택시 쟁탈전을 벌이거든요. 택시 쟁탈전이요? 네, 둘은 몸 안으로 들어올 때 같은 택시를 타는 성질을 가진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베타알렌을 너무 많이 먹으면 타우린이 탈 수 있는 택시가 줄어드는 거예요. 택시는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우린이 부족해져서 피로를 더 느끼고 심장이나 근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카페인까지 끼면 더 복잡해집니다. 카페인은 약간 우리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일종의 흥분제 같은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쿵쿵쿵 뛰면서 신경계도 예민해집니다. 과할수록 혹은 섭취한 사람이 예민할 경우 심혈관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면에 타우린은 이런 흥분을 가라앉혀줘요. 그래서 보통 에너지 드링크를 보면 카페인인 데는 타우린이 꼭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카페인, 타우린, 베타알렌이 같이 들어간 부스터를 먹는다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셋이서 서로 싸우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시거나 강심작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베타알렌이랑 크레아틴만 드세요. 근데 카페인이 잘 맞는 분들은 카페인, 베타알렌, 크레아틴을 먹고 운동 후에 타우린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싸움은 말려야 하니까요. 그럼 우수님은 보충제 연구 개발도 하시니까 베타알렌으로 뭔가 제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 이게 진짜 탐나는 게 좀 베타알렌이긴 해요. 왜냐면 운동 전에 먹는 제품을 제대로 된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성분을 쓰는 게 좀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알렌으로 뭔가 만들고 싶은데 왜요? 뭐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이 성분을 제품화를 못해요. 건강기능식품공전이나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제 원료를 수입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애플파이를 만들고 싶은데 사과가 금지된 거죠. 그럼 다른 성분은 대체는 안 돼요? 그것도 좀 쉽진 않아요. 카르노신이나 참치 추출물도 생각해 봤는데 참치 추출물은 베타알렌 함량이 너무 적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양을 먹어야 하고, 게다가 참치가 워낙 비싸서 제품화 시키는 경제성도 떨어져요. 그럼 해외 직구로 살 수밖에 없겠네요. 글쎄요, 그나마 가능은 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베타알렌이 포함된 제품은 통관에서도 제어하거든요. 운이 좋아서 들어오더라도 언제든 반송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복불복이에요. 일단 우리가 당장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도 계속 연구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언젠가는 베타알렌이 규제의 벽을 넘어서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는 제가 꼭 좋은 제품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정리해보면 베타알렌이 전 세계적으로 제2의 크레아틴이라 불리면서 운동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강도 운동 시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많은 분이 운동하기 전에 베타알렌을 한 번 먹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베타알렌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보충제입니다. 하루 이틀 복용한다고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복용을 통해 운동 성과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계획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운동 경험도 들려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